사건이 또 있었나요? 네,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2004년에 있었던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하지만 되게 슬픈 사건이기도 한데 2004년 6월 15일에 강원도 미시령에서 어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 시신의 상태는 온몸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고 포대자루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20일 전에 실종 신고된 21살의 고 씨였어요. 근데 이 고 씨라는 여성이 실종 신고될 당시에 생후 70일 된 아들도 함께 실종 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아들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당연히 아들에 대한 수색이나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들은 전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 용의점도 전혀 없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갑자기 이제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제 찾게 돼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7개월 뒤인 2005년 1월 22일 경찰이 강남에서 순찰 중이었거든요. 순찰 중에 그 뺑소니 사고로 그 수배 중인 차량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찰은 검문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A와 B라는 남성 2명이 있었고요. 당시 차 안에는 좀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고 삽과 장갑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에는 휴대전화 중에 배터리가 하나가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은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고치고 복구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찰이 다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대부분 뭐 없는 번호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랐다. 자기 지금 이 번호가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내 친구의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그 미시령에서 발견된 그 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나요? 네, A와 B 씨가 평택에서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왔던 21살 고 씨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엄마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마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이제 안매장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심부름 업체 사장 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 씨도 이제 범행을 부탁받은 거예요. 아이를 구해와라. 심부름센터 직원인 범인은 갓난아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고 씨와 갓난아기를 납치했습니다. 고 씨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살해됐습니다. 갑자기 막 그래버리니까 제가 막 그냥 당황해갖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그게 궁금합니다. 30대 여성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에게 성별 상관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신생아만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대가로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요. 성공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이 의뢰인 30대 여성 김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과 2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의 또 유부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막 다니면서 어떤 한 5살 어린 남성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잘생겼고 좀 부유했고 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이 남성은 선뜻 이 김 씨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결혼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 이제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근데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체를 하객이나 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조촐한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 친정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 씨 쪽 사람으로 왔던 하객들은 전부 다 그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온 하객 알바생들이었고요. 그 하객 알바생 중 한 명이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였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기죠.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김 씨는 되게 결혼을 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이 있는 뭐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김 씨는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결혼한 남성 부모 쪽으로부터 출산 비용 이런 명목으로 4천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결국에 이 4천만 원은 아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의 그 착수금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가 보육원도 돌아다녀 보고 근데 전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데 병원 신생아실도 막 아이를 납치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훔치려고? 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좀 경비가 삼엄하니까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받은 아이는 못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돌려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정 씨라는 사람도 도박, 사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 씨가 A와 B를 포섭을 해서 납치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구해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고 A와 B에게 그 납치의 대가로 고작 1,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이 A와 B는 아이를 납치하고 그 아이의 엄마까지 살해하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거는 그 아기의 생사 여부가 아이는 무사히 잘 크고 있었다고 해요. 김 씨 여성과 새로 결혼한 그 남성 사이의 아이로 둔갑이 되어서 아이는 무사히 친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되게 너무 슬퍼서. 예. 동건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속인 김 씨는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번에 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린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엄마도 너무 안 됐고 또 이 김 씨에게 속은 다른 가족들도 그렇죠. 양쪽 다. 김 씨 남편도 황당할 것 같아요. 김 씨 친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친자식은 갑자기 엄마가 살인 교사범이. 그리고 속아서 결혼한 이 남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살해한 거 이상의 처벌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살인을 직접 하고 아이 납치하고 이런 정범들인 A와 B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씨 여성과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는 5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왜냐? 살인에 앞에 대해서는 사건과 너무 다른데. 네, 살인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계획은 난 하지 않았으니까 정범들은 사실 교사한 것 이상으로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다만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금의 과실이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5년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라고 좀 이 부분을 밝힙니다. 강하게 밝힙니다. 피고들이 다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 김 씨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심부름센터의 이 두 사람도 돈이고 다 돈이네요. 돈만 주면 어떤 뭐 강력 범죄, 뭐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도
선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하기 전에 이런 식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좀 법률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네.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네.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순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고여가지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맥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두 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그렇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는 결국 범죄 연관성 중심으로 법의학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사란 말을 주로 해요. 변사. 근데 변사는 너무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우리 법의학계에서 변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사고, 자살, 수용소, 병원 내 사망, 신원불상, 부패 뭐 이렇게 따져보면 뭐 안 걸린 게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검시를 해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으면 개별 사건을 이렇게 경찰관이 검사한테 가고 검사한테서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 이 시스템이 없어져요. 네.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이제 CSI나 프로파일러 근무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변사. 네. 이 처리 과정에 법의학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법의학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보면 이게 손목을 꽉 쥐고 잡혀서 끌려간 건지 아닌지 바로 현장에서 확인만 된다면 공범이 있는지 여부 아니면 이 관계성에 대한 수사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다음날 그 다음날 영장 발부가 되어야만 부검을 하니까 이미 뭐 범죄자들한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 죽음에 대해서 판단은 의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우선은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검시법이 따로 있어요. 행정법처럼. 그렇죠. 네. 이런 죽음은 검시해야 된다고 하면 법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법의학연구소로 와요, 시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CSI 보면 법의학연구소 시신이 들어오잖아요. 네. 경찰도 못 들어가요. 네. 부검장소가 나오면 경찰이 와서 그걸 가져갈 뿐이에요.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검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행정적 절차는 신속한 일이 벌어지고 책임성이 갖춰하는 의미에서 검시법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범죄인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 죽음이 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이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후에 여러 가지 처리를 모든 과정을 잘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죽음도 탄생만큼이나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데 엄격했다면 주민등록 번호가 사라지는 것도 엄격해야 되죠.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 법의학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법의학은 동서양이 좀 달라요.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못 살 계획으로 법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요.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다르네요. 다르죠. 그게 이제 법의학적 접근이 좀 다릅니다. 그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과학 수사, 이 법의학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예상보다는 되게 잘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저희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이기도 해서 정약용의 흠흠신서라고. 네. 그래서 그 흠흠신서를 보면은 거기 굉장히 많은 과학 수사에 대한 지침이나 수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박여인 살인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때는 정조 8년인데요. 이때 이제 황해도의 평산이라는 곳에서 18살 그 박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시체를 거만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인이 좀 이제 석연치 않고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그 규정에 따르면 그 2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시체를 검안하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처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3검을 하게 된대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보다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용의자 데려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검안을 하러 갔을 때에는 여기 목 후두 윗부분에 2군데를 칼로 찌른 것 같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에 목을 맨 그 상흔이 보이고 그게 이제 칼을 찌른 것이 그 살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보통 누군가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하다 보면 손 이런데 이제 상처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흔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도 죽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거라는 추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더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전혀 다른 사람이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는데 뭐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이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를 굉장히 괴롭혔고 아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해서 이 사건을 종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이거는 뭔가 더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이 죽은 박여인의 오빠가 한양에 가서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거기 중간에 가서 징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정조 임금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조사를 해라.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일단 그 상처를 자세히 보면 상처가 2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을 서너 차례를 찌르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게. 그리고 살인을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본인이 방어를 하겠지만 그 급소를 한 번에 찔렸을 때에는 그거를 방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지 손에 그 상흔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자살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타살로 바꿔요. 그리고서 그 타살을 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 최아지라는 사람인데요. 최아지가 주범이고, 그러면 이것이 며느리가 지금 18살인데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혼자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지금으로 치면 뭐 특수검사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최아지가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되자 며느리를 죽인.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이 내부의 조카와 사실 근친 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 굉장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최아지는 참형을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조카도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은 그 우리의 정말 생각과 달리 사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이거 뭐 유죄야, 이거 뭐 무죄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몇 번이나 검사하고 위에 장계를 올려서 위에서 검사를 받고 이게 이상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몇 차례 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암행어사가 와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살인이면 살인, 그 죽음의 원인을 좀 많이 밝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흠신서가 그 흠이 흠모하다 할 때 그 흠자인데 이렇게 삼가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가고 또 삼가고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무언가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참.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그 우리 선조들의 과학 수사가 굉장히 뿌리나 역사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렇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의 모란시장 있잖아요. 네. 그 5일장. 네. 네.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나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게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이 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를 타고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 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 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씨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네.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뭐 남편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 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를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네,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철원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할 수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팩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엑스팩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보호시설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오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었고. 친엄마는 아무런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이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네.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실 폭력으로 인식되는 데까지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듯이 친족 성폭력 문제도 사회의 문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입니다. 92년 1월 17일에 이제 경찰서로 강도 신고가 옵니다.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였고 현장에 경찰에 가보니 안방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누워서 가슴에 칼에 찔린 채 이미 사망을 해 있었고요. 중년 남성의 딸이 공업용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근처에 있었어요. 집에 현금이 좀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사망한 피해자의 딸 A라고 할게요. 이 A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네. 아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대학생 딸이 아빠랑 자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 이상하다고 의심을 했었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딸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 조금 다르다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 아버지는 A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의붓 아버지였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A라는 딸에게 약간 거짓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응급실에서 봤는데 살았더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면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이제 냅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문은 A 양과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B군의 지문이었고 이 B군이 체포가 되고 A양이 내가 죽였어요. B군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A양과 A양의 남자친구 B군이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 사망한 피해자는 살인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A양은 12살 때부터 이 의붓 아버지에게 신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A양과 B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A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7살 때 재혼을 하고 이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A양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상습적으로 A양을 이제 성폭력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성폭력은 가족들 몰래 A양 성폭력하다가 A양의 어머니가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계속 성폭력하기 시작을 해요. A양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고 한 번은 이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A양의 의붓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검찰청의 간부였던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A양의 아버지를 보고 검찰청 간부인 걸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겠죠. 공권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대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양은 결국에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A양의 아버지는 그 A양의 그 학교 시간표까지 관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때 또 아버지가 계속 성폭력을 또 자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A양이 이제 이 B군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B군은 A양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다 알고도 A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A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A양과 B군이 함께 아버지한테 가서 교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A양과 B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의붓 아버지의 범행을 중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의붓 아버지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B군이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칼로 심장 부위를 찔러서 바로 이제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A양의 손발을 다 묶고 현금도 없애고 또 집도 막 흐트러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의 신고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B군의 부모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확인을 하고 아들과 이 A양을 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 당시에도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기서도 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수많은 피해 지원 단체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A양과 B군을 이제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22명의 변호사들이 이 A양과 B군의 이제 무료 변론을 맡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막 신문 기사 찾아보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A양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비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A양이 얘기를 했고요. 들을수록 참 잔혹하다. B군도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A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A를 살린 겁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결국에 B군에게는 징역 5년, A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납니다.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 경우 범행 과정 내내 소극적으로 개입해온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직접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법 질서를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들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사안이라서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과 이제 복권을 단행을 하는데요. A양은 사면이 되고 이 B군도 남은 형기의 절반을 이제 감형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됐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피해나 피해 가족의 개인적인 불행인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신족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드디어 가지게 되죠. 그리고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이 이제 법률적으로 개념이 잡히고 이 친족 성폭력은 좀 줄어들었나요? 친족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이 암수율이 높은 범죄예요. 신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못 하거든요. 한 4%대 정도의 신고율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큰아버지에게 사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안이었는데 너무 저한테 온갖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해자들의 제가 봤을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전화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너가 열심히 안 해도 돼.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니면 착각했을 수 있어. 그냥 예쁘다고 그런 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변호사인데 내가 가정 파괴범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와, 이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더 했을까. 그리고 피해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평온했고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가족들이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두 가지 사례 좀 더 말씀드리면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7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광주에 사는 50대 A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초등학교 학생이던 시절부터 강간과 강제 추행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딸의 신체를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피해자들의 엄마는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보호자들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선뜻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되게 큰데 가해자가 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계가 막막한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도 신고를 사실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친오빠가 성폭력한 사안인데 피해 여동생이 성폭력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고 이제 29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던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이 사안도 오빠가 친동생을 성폭력하고 그 성폭력 상황을 이들의 부모는
오빠에게는 아주 여러 명의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무죄 변론을 시키고 이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가 홀로 어렵게 싸워 나갔던 사안이에요. 없어서 제가 많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지 못하는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식이 한 명은 가해자고 한 명은 피해자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피해자 편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가해자가 된 우리 다른 자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 사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반대로 피해자의 각오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우리 가족과 난 단절될 각오를 네.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선고형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도대체 얼마의 형을 사는지 71.4개월 정도, 6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가정 친족 관계로 돌아왔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량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형량인데요. 고민이 되겠지만 피해자를 조력해주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뭐 쉼터라든지 피해자 지원 시설로 가서 보호받고 가족과 단절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용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관심병이 있을까요? 그 뮌하우젠 증후군 같이 뮌하우젠 증후군. 아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 뭐 심지어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없는 질병을 얘기한다던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하죠. 사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의사가 이런 종류의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나 관심을 받기를 원한 나머지 거짓으로 꾸며댄다거나 주로 몸을 이제 막 상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뮌하우젠 증후군 가운데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케이스가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끌어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상해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아진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을 아프게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스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는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을 SNS에 육아 일기처럼 쫙 올린 거예요. 아주 많이 열심히 올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뭐. 근데 결국에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결국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쭉 봐왔던 주위 사람들, 특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제 부검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치사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이 됐어요, 몸에서. 근데 그런 정도의 나트륨은 그냥 뭐 웬만큼 먹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을 독극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스피어스가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꾸 다 토하고 그래서 여기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검사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수술을 해서
관을 이렇게 위장에 직접 넣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있었던 그 한 며칠 전에 그 CCTV를 쭉 분석해 보니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뭐 했는지 모르죠. CCTV는 없으니까 그쪽에는. 그 이후에 애가 이제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바로 그 관을 통해서 그 소금물을 다량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계속 넣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트륨 중독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픈 그런 것들을 계속 SNS나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일단 처음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그 사진을 200장이나 찍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경황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죠. How could a mother ever treat her innocent child in such a callous, inhumane, and calculating manner? Do you even realize the magnitude of your crime? It's a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5 less than the maximum, 5 more than the minimum. 결국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뮌하우젠 그 증후군이고 사실 이 뮌하우젠 증후군이 SNS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됐다고 할까? 근데 이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적진 않더라고요. The West Virginia mom, accused of injecting her son's IV with feces at Children's Hospital, is going to go to trial in August. These are pictures Candida Flutie posted on her Facebook page. They show her son in the hospital being treated for Hirschsprung disease. The Dallas mother, accused of subjecting her son to more than a dozen surgeries and hundreds of hospital visits, even though he was not sick, faced a judge today.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여러분의 관심을 단 1분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빼앗기고 있죠. 관심을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뭐든 지나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사실. 관심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고 아까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인별에 올렸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범죄가 되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